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15번째 이야기. 배신과 음모. 며칠 뒤 항우는 국왕왕 영포의 배신을 알게 됐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영포가 한나라 사신이 보는 앞에서 대왕의 사신을 죽이고 대왕의 칙서를 내던졌다고 합니다. 항우는 그 말에 피가 부글부글 거꾸로 솟을 것만 같았습니다. 영포 이놈이 감히 날 배신하다니, 내 당장 영포부터 죽이고 유방을 칠 것이다. 항우는 급히 전군에 출전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승상 범증이 나서서 항우의 성급함을 가로막았습니다. 영포는 사실 국왕왕에 오른 후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왕께서도 어렴풋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초나라에서 벗어나 영포 자신의 독자적 권력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 틈에 한나라 유방이 접근했고 유방으로부터 많은 땅을 약속받아 친정과도 다름없는 대왕을 배신한 것입니다. 배신한 자는 그에 상응한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응징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지만 노여움을 앞세워 공격해서는 아니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유리한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영포의 배신은 누구라도 크게 분노할 일입니다. 하지만 천하를 평정하는 순리로 보면 영포보다는 양나라의 터전을 잡으려는 팽월부터 제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야 초나라 군대가 동쪽으로 확실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동쪽을 제압하면 중원의 혼란도 쉽게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홀로 남은 영포를 공격하면 힘들이지 않고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항우가 말했습니다. 팽월은 지금 위나라에 있지 않소. 그런데 그를 먼저 제압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승상 범증이 아뢰었습니다. 팽월은 유방의 명에 따라 위나라 상국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유방의 동쪽 진군에 참여하여 양나라 공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명색은 유방을 따르는 것이나 실상은 팽월이 양나라에 자신의 기반을 세워 왕에 오르려는 속셈입니다. 그런 이유로 팽월이 우리 초나라의 식량 수송로를 차단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 초나라를 궁주에 몰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온이 서둘러 팽월을 먼저 제압해야 합니다. 팽월이 교활한 놈 같으니라고. 알겠소.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출전해야 하오? 먼저 양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후에 팽월을 쳐서 양나라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한나라 유방은 세력이 약화되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맹추격하여 공격하면 삼진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함양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함양을 점령하면 유방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형양에 숨는다고 해도 우리 초나라 손바닥 안에 있는 꼴입니다. 형양이 무너지면 유방은 목이 달아난 것과 같습니다. 유방이 제거되면 그때는 배신자 영포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무슨 수로 대왕께 저항하겠습니까? 그러니 영포의 일을 뒤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원한을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항우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으나 영포에 대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한신은 항우와의 결전을 앞두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레를 변형시킨 소가 끄는 전차였습니다. 수레 좌우에 날카로운 창을 여러 개 꽂아 달릴 때는 무서운 무기로 활용한 것입니다. 적의 화공에 대비하여 수레 뒤에는 큰 물통을 담았고 아군의 이동을 보조하여 수레 안에는 활과 화살,
창과 칼을 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에 멍에를 얹어 끌고 가게끔 설계했습니다. 수레 뒤로 많은 보병이 뒤따를 수 있어 대규모 화살 공격에 특히 유리했습니다. 수백 량의 수레 뒤에서 일제히 활을 쏘면 제 아무리 강적이라도 쉽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 수레 전차를 이용하여 적의 퇴각로를 막으면 도주로를 차단하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진군할 때는 식량을 여유롭게 실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편리했습니다. 한신의 제안으로 한나라 승상 소아가 함양에서 3,000량의 전차를 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소아의 물자 조달 능력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소아는 나의 명령이라면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적이 없었다.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로다. 소아가 보낸 수레 3,000량이 형양에 도착하자 한나라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 무렵 한나라 유방은 병력이 10만에 이르렀고 무기와 식량도 아주 넉넉했습니다. 게다가 신식 전차마저 도입됐으니 항우와 싸움은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신이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한나라 진영은 이제 초나라 항우와 싸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항우를 노엽게 만들어 그가 직접 형양까지 쳐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침 초나라 사신이 한나라 장수 왕릉을 찾아온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는 왕릉의 노모를 볼모삼아 왕릉을 불러들이려는 초나라 승상 범증의 회유책이었습니다. 한신이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초나라 범증이 지금 수작을 부리는 중입니다. 초나라 사신이 왕릉 주변 객사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신이 그를 속여서 항우를 노하게 만들겠습니다. 한신의 부하가 마침 주막에서 식사 중인 초나라 사신을 발견했습니다. 한신의 부하가 뒷자리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말고 계속 식사하시오. 나는 초나라 유방의 신하 한신이요. 본래 초패왕 항우를 섬기다가 어떻게 한나라에 오게 됐소.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초나라로 돌아가고 싶소. 사신은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이 표문을 항우에게 꼭 전해주시오. 자루에 황금 20냥도 담았으니 여비로 쓰시오. 하고는 자루와 표문을 밀어놓고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초나라 사신이 이를 얼씨구나 좋다 하며 재빨리 품에 넣었습니다. 한신이 초나라에 투항하다니 항우 대왕이 아시면 분명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사신은 대단한 고급 정보를 얻었다며 마음이 들떠 급히 초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사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한신이 흡족하여 웃고 있었습니다. 사신은 초나라로 돌아오자 곧바로 항우에게 한신의 표문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나라 한신이 대왕을 흠모하여 우리 초나라로 투항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우가 표문을 펼치자 사신의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이 역적 항우에게 포고한다. 이전에 초나라 회왕을 시해한 그 죄를 물어 항우를 참수형에 처한다. 그러니 속히 형양성에 와서 그 목을 바쳐라. 이는 투항을 약속한 항복문서가 아니라 싸우자는 출사표였습니다. 항우가 이를 알고 분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습니다. 전군은 즉시 출전한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유방과 한신의 목을 베고 말 것이다. 그러자 범중이 큰일이다 싶어 항우의 소매를 붙잡고 만류했습니다. 이는 한신이 대왕을 노엽게 하려는 치졸한 계책입니다. 하오니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항우는 분노에 들끓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계책이든 속임수든 내 이번에는 한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결심대로 할 것이다. 막지 마라. 항우는 한신의 예상대로 대군을 이끌고 유방이 있는 형양성으로 진격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공격할 듯이 형양성 20리에 진을 쳤습니다. 수작이란 주역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본래 상대가 권한 술을 마시고 그 잔을 돌려주며 술을 따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한 줄도 모르고 무슨 행동을 한 줄도 모르는 까닭에 나중에는 이상한 짓거리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 말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상대의 말과 행동과 계획을 얕잡아 이르는 말로 변모했습니다. 항우가 형양 20리에 진을 치자 한나라 한신이 장수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함부로 군대를 움직이지 마라. 내가 알려준 계책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러니 항우가 형양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모두 기다려라. 한편 항우는 한나라를 몰래 탐지한 장수 계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형양성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휘몰아치면 그들은 대항하기 위해 달려 나올 것이다. 그러니 장수들은 후군을 맡아 나를 보위하라. 항우가 환초와 우영과 항장과 우자기의 호위를 받으며 군대를 이끌고 형양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성 앞에 진을 친 한신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항우는 잘 지내는가? 아쉽지만 오늘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날 용서하라. 한신이 빌어먹을 놈아, 오늘 내 놈을 비틀어 죽일 것이다. 항우가 말을 마치자마자 오추마를 몰아 달려나갔습니다. 한신은 방금 큰 소리 쳤던 체면은 어디로 가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항우는 놓칠세라 뒤쫓았습니다. 그러자 초나라 장수 환초가 나서서 만류했습니다. 대왕, 더 쫓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필시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그러자 항우가 소리쳤습니다. 속임수건 유인책이건 그것은 내가 판단한다. 너는 내 뒤를 따르기만 하라. 환초가 급히 군사를 이끌고 항우를 뒤따랐습니다. 앞서가던 한신은 여유롭게 뒤를 돌아보며 창을 질질 끌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이는 항우를 유혹하려는, 아니 항우를 골려주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습니다. 그걸 본 항우는 화가 치밀어 오추마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심리를 쫓고 쫓기다가 한신은 작은 강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어 항우가 건너오자 다리가 바로 우지끈 무너졌습니다. 초나라 환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다리가 끊어져 군사들이 더는 따르지 못합니다. 대왕 조심하십시오. 그 소리에 항우가 오추마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강 아래쪽 다리로 건너와 합류하라. 그 순간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이어 무장한 한나라 병사들이 수레를 몰아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항우는 다급해졌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두려워 말라. 한신은 겁쟁이다. 그러니 달아날 생각 말고 맞붙어 싸우라. 한나라 군대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자 항우는 더는 달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니 거의 몰죽음 상태였습니다. 그때 환초가 이끄는 초나라 군대가 아래쪽 소로를 지나 간신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 뒤를 이어 초나라 계포가 강을 건넜습니다. 계포가 전력을 다해 한나라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한나라 장수 조독이 나와 가로막았습니다. 두 장수가 12합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계포가 더 날렵했습니다. 계포의 칼이 주독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장수가 죽자 바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계포가 계속 진격하여
한나라 대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 전차 부대는 항우를 포위하여 초나라 병사들을 계속해서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초나라 군대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초나라 군대는 두려워 말라. 우리가 간다. 초나라 구원군 계포와 환초의 출현으로 항우는 활로를 열었습니다. 항우를 보위하던 군대는 다시 사기가 올라 한나라 군대를 하나 둘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항우가 좌우를 둘러보더니 자신을 호위하던 장수 우영이 보이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초나라 우영은 한나라 공격에 이미 횡사한 것입니다. 항우는 서둘러 한나라의 포위망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희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항우는 크게 자책했습니다. 내가 한신의 계략에 빠져 병사들을 잃었다. 항우가 달아나자 한나라 한신이 소리쳤습니다. 강을 건너온 이상 내 놈들은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항복한 자는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몰살시키고 말 것이다. 한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나라 장수 신기와 조참이 달려나와 항우를 공격했습니다. 항우는 초총검을 휘두르며 두 장수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신기가 탄 말이 항우의 옆을 막 비켜날 때 항우의 초총검이 신기의 칼보다 빨랐습니다. 신기의 목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조참이 이를 보고 놀라 달아났습니다. 이 팀의 항우는 동북쪽으로 길을 텄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여유를 주지 않고 재빨리 다른 군사를 투입하여 뒤쫓았습니다. 동북쪽에는 이미 매복한 한나라의 전차와 군사들이 첩첩히 에워쌌습니다. 항우는 다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초나라 장수 계포가 나서며 비장한 각오로 소리쳤습니다. 이럴 때 패왕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언제 목숨을 버리겠는가? 초나라 병사들은 나를 따르라. 저 포위망을 뚫고 패왕을 구하라. 장수 계포의 동료에 초나라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미친 듯 달려오는 들소떼와 같았습니다. 첩첩산중같이 둘러싼 한나라의 포위망이 하나 둘 허물어졌습니다. 앞길이 트이자 항우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계포와 종림회가 항우를 호위하여 남쪽 소로를 돌아 멀리 달아났습니다. 항우가 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를 따르던 본진은 어찌 됐느냐? 애석하게도 본진은 한신의 군대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종림회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항우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대로 어찌 돌아간단 말이냐? 오늘 한나라와 끝장을 보리라. 그러자 종림회가 항우의 말고삐를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대왕 참으셔야 합니다. 한신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 순간 화살이 날아들어 항우의 등에 박혔습니다. 항우는 헉하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종림회가 항우를 보필하여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항우가 사라지자 남겨진 초나라 군대는 패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행히도 항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갈팡질팡할 때 멀리서 승상 범증이 이끄는 초나라 군대가 나타나 항우를 호위했습니다. 대왕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알았다. 팽성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십리쯤 갔을 때 한나라 장수 이필과 낙인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초나라 장군 종림회가 말했습니다. 한신은 참으로 집요하고도 철저하구나. 장군 계포가 한나라 진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한나라 장수 이필이 막아섰으나 싸움은 한순간 끝나고 말았습니다. 계포의 철퇴가 이필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한나라 군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한나라 장수 낙인이 계포를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포가 쏜 화살에 정통으로 목에 맞아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계포의 위용에 한나라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방금까지 길을 막던 그 위용은 사라지고 달아나기 바빴던 겁니다. 항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우가 군대를 점검하자 출전한 병사 5만 대군을 잃었습니다. 이는 내가 성급하여 한신의 계략에 말려든 탓이다. 그러자 승상 범증이 아뢰었습니다. 군대 일부를 잃은 것뿐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마침 위표가 지난 전쟁에서 패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유방에게 원한을 품었다고 합니다. 하오니 위표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와 손잡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표를 통해 한나라 내부를 분열시키고 모반을 깨하도록 하면 충분히 이번 패배를 갚을 수 있습니다. 항우가 그날로 허부라는 자를 위표에게 보냈습니다. 허부는 본래 관상을 잘 보아 이름을 얻은 자입니다. 위표는 허부를 보자 본론은 제껴두고 자신의 관상을 먼저 물었습니다. 오랜만이오. 나의 앞날이 어떤지 관상을 한번 봐주시오. 허부가 위표를 좌우로 살펴보니 길한 상은 없고 온통 흉상이었습니다. 허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고지곳대대로 말했다가는 일을 망치고 말 것이다. 허부는 밝게 웃는 얼굴로 다소 놀란 듯이 위표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의 상은 갈수록 귀하게 되실 상입니다. 붉은 기운이 가득하니 100일 안에 사방의 인재들이 모여들 겁니다. 이는 천하의 권력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표가 그 말에 입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허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대왕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가득하니 머지않아 천하의 이름이 알려질 것입니다. 위표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 말을 들으니 지금껏 쌓여있던 근심이 다 사라지고 속이 후련해지는 것만 같소. 위표는 바로 허부에게 넉넉한 사례금을 하사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허부가 생각하지 못한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천하의 이름을 떨치게 되면 항우와 유방 중에 누구와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소? 허부는 속으로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야 두말할 나위 없이 항우와 손잡으셔야 합니다. 그런가? 어쩐지 요즘 항우와 가까이 지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군. 위표는 희색이 만연하여 항우를 옹호하는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허부는 듣기만 하고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부가 일어서자 위표는 궁궐 앞까지 전송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항우와 가까이 지내겠다는 묵시적 동의였습니다. 허부가 돌아가자 위표는 신하 주숙을 불러 말했습니다. 지금 천하 정세를 보니 항우는 강하고 유방은 공경에 빠진 처지이다. 유방은 겁쟁이고 치졸한 자라 자신의 실책을 모두 내게 뒤집어 씌웠다. 이제 유방은 나의 원수다. 그러니 그대는 당장 유방을 칠 준비를 하라. 내가 항우와 유방과 함께 천하를 3등분해서 천하 성군이 될 것이다. 신하 주숙은 위표의 뜻밖의 말을 듣자 아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방을 배반한다면 천하 어디에도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한나라 유방을 섬겨야 유리합니다. 어찌 초나라 항우를 언급한단 말입니까? 항우의 편에 선다면 유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방의 공격을 어찌 막으려 하십니까? 이는 사직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죽이는 일입니다. 만일 항우의 편에 서려면 우리 스스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방을 이길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위표가 신하 주숙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무슨 망령된 말인가? 일의 성패는 천시에 달린 것이지 어찌 군대에 달렸다고 하는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유방에게 망하고 만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항우에게 투항하는 것이다. 신하 주숙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대왕께서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경솔히 행동하시면 나라가 망하고 패가 망신할 것입니다. 위표가 말했습니다. 내가 천하를 위해 일어서려 한다. 그래서 항우와 유방과 천하를 3등분할 것이다. 어찌 그대는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이냐? 혹시 너는 유방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냐? 신하 주숙이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대왕을 모신 제가 어찌 한나라와 내통하겠습니까? 소위는 바른 이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오니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위표는 신하 주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표문을 적어 항우에게 보냈습니다. 위나라 위표는 초나라에 투항하여 항우를 섬기겠다. 앞으로 유방은 나의 원수다. 항우 대왕이 명하시면 유방을 공격하겠다. 항우는 위표의 투항에 크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위표가 배신했다는 소식은 바로 유방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방은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한신 장군은 당장 군대를 출정시켜 위표를 사로잡아오라. 그러자 한신이 말했습니다. 만일 소신이 군대를 이끌고 위표를 치게 되면 그 틈에 항우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대왕이 계신 형향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표를 치는 일은 항우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찌 저들의 술수를 알고도 군대를 출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는 속임수를 알고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형향을 지킬 다른 방법은 없는가? 왕릉을 장군으로 세우면 됩니다. 왕릉은 그 어미와 동생이 초나라에 감금되어 있어 침통한 상태인데 어찌 그가 지킬 수 있는가? 대왕에 대한 왕릉의 일편단심은 우리 모두가 알고 그 모친도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이는 항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유방은 한신의 의견에 따라 왕릉을 형양의 수비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음날 유방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위표를 치기보다는 위표를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누가 이 일을 완수하겠는가? 그러자 신하 역생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가서 위표를 설득하겠습니다. 이에 유방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가서 위표에게 항복을 받아낸다면 만호의 봉급을 내리겠다. 이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 봉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상이었습니다. 역생이 위표를 만나 설득했지만 위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인생은 백마가 달려가는 것을 좁은 문틈으로 잠시 내다보는 것과 같소. 이토록 짧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요. 내가 유방을 배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요. 유방은 거만하고 잔인한 자요. 신하들을 꾸짖고 모욕하고 마치 노예를 부리는 것과 같소. 예절이라고는 조금도 모르고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그 꼴을 어찌 볼 수 있겠소. 돌아가시오. 유방은 이제 나의 원수요. 위표가 말한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는 뜻으로 초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잎에 맺힌 이슬로 해가 나면 사라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함께 쓰이는 말로 조로 인생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을 뜻합니다. 의미는 초로와 같습니다. 유방이 이 말을 전해 듣자 크게 노하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 가서 위표를 사로잡아 오라. 그러자 한신이 장군 조참과 관영을 이끌고 위표 토벌에 나섰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위표는 즉각 다리를 끊어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넜습니다. 한밤중에 북소리, 징소리, 함송소리에 위표는 크게 놀랐습니다. 긴급히 비상을 선포하고 방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한나라 군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수작인가? 그 순간 갑자기 위나라 병사가 달려와 알렸습니다. 한신이 이끄는 한나라 군대가 위나라 후방을 이미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는 앞뒤로 협공을 당한 꼴이니 위표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잠잠했던 성 앞이 갑자기 웅성거리더니 한나라 군대가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위표는 강하게 수비했으나 한나라의 정면 돌파에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위나라 병사들은 달아나기 바빴고 위표는 저항하지도 못하고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한신이 위표를 향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놈 위표야, 한나라 유방대왕께서 근신하라 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배신한 것이냐? 위표는 고개를 떨구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패장이 무얼 더 말하리요? 그러자 한신은 더는 묻지 않고 위표를 함고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유방의 허락을 받고 처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신은 유방으로부터 작은 오해라도 받을까 두려워 처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항우는 한신이 위표를 치러 갔다는 소식에 급히 출전을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양성을 쳐서 유방을 사로잡아야겠다. 항우가 군대를 이끌고 형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유방의 목을 베는 절호의 기회이다. 전군은 진격하라. 항우의 군대가 막상 형양성 앞에 당도했으나 한나라 군대는 왕릉의 지휘에 따라 수비에 치중하고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서 조금의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항우가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왕릉은 일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항우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서서 성 앞 20리 지점에 진을 쳤습니다. 초나라 군대는 당일 급하게 출격했고 멀리서 왔으니 피로에 쌓였습니다. 그날 밤 초나라 진영은 장수며 병사며 모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는 한나라 군대가 성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났을 무렵 왕릉이 이끄는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진영을 급습했습니다. 초나라 진영은 혼란에 휩싸였고 병사들은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항우는 패하여 급히 팽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우가 장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형양성을 지키는 그 왕릉이란 놈을 어찌 처리해야 하는가? 하지만 초나라 장수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초나라 군대가 너무 피로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상 범증은 왕릉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며칠 후 초나라의 사신이 왕릉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비공식 접촉이었습니다. 왕릉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왜 나를 찾아왔는가? 초나라 사신이 말했습니다. 장군의 노모와 동생이 지금 초나라 진영에 와 계십니다. 장군께서 노모를 구하고자 하시면 서둘러 팽성으로 오라는 항우 대왕의 정갈입니다. 만일 장군께서 오지 않으시면 노모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왕릉이 이 말에 그만 노모가 그리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벌써 노모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왕릉이 사신을 돌려보내고 유방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소신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초나라로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일편단심 대왕을 섬기고 있을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장량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는 항우가 우리의 수비대장 왕릉을 죽이려는 졸렬한 수작입니다. 장군은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그럴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먼저 노모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후에 초나라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신하 숙손통을 사신으로 보내 왕릉의 노모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한나라 사신 숙손통이 초나라 팽성에 입궐하자 항우가 물었습니다. 요즘 유방은 형편이 어떤가?
우리 초나라 팽성을 공격한다고 큰소리 치더니 너무 조용한 것이 아닌가. 함양에서 두 다리를 뻗을 여유가 있다더니 이제 그곳에서 안주하고 만 것인가. 숙손통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나라 대왕 유방은 함양에서 나와 형양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형양에는 군사가 10만이 넘으며 장수들만 5천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근래에 한신이 위표를 사로잡아 동쪽 진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초패왕이 계신 이곳 팽성은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패배가 아직도 쓰라리기 때문입니다. 하온이 유방이 초나라를 공격한다는 소문은 모두 거짓입니다. 시정잡배들이 듣기 좋으라고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어 숙손통이 찾아온 목적을 말했습니다. 왕릉의 모친을 잠시 뵙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초나라 사신이 다녀갔기에 왕릉의 노모가 생존해 계신지 궁금해서 확인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러자 항우가 왕릉의 노모를 모셔오라 하여 숙손통이 대면하게 됐습니다. 숙손통이 왕릉의 모친에게 정중히 절하고 아뢰었습니다. 왕릉 장군은 모친이 살아있는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하온이 친히 서신을 한 장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왕릉이 이를 확인하고 찾아올 겁니다. 왕릉의 모친이 이 말을 듣고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늙은 나로 인해 내 아들의 공둔 인생이 무너져서 되겠는가? 선생은 돌아가 내 아들에게 전하시오. 절대로 이를 그르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고는 왕릉의 모친이 돌기둥에 3개 머리를 찍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말릴 사이도 없이 한순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이 달려갔으나 노모는 이미 사지를 바르르 떨면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항우가 그걸 보고 벌컥 화가 치밀었으나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승상 범증이 손짓하여 화를 가라앉힌 겁니다. 그 노모를 잘 묻어들여라. 아들 때문에 죽은 가여운 엄이다. 그러자 장군 계포가 항우에게 소곤거리며 말했습니다. 노모의 시신을 이용하면 왕릉을 우리 초나라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온이 장례는 잠시 미루시기 바랍니다. 항우가 물었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인가? 왕릉은 효자이니 장례를 논하고자 하면 바로 달려올 겁니다. 그러니 장례를 미루라 한 것입니다. 항우가 숙손통에게 그대로 알렸습니다. 사신은 돌아가서 노모의 장례를 알리고 왕릉을 오라 하라. 만일 오지 않으면 시신을 함부로 처리하겠다고 말하라. 숙손통이 대답했습니다. 소신이 돌아가 왕릉을 모시고 장례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숙손통은 형량으로 돌아와 사실대로 세세히 알렸습니다. 왕릉은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격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항우 이 천하의 죽일 놈 같으리라고. 하고는 왕릉이 대송통곡했습니다. 잠시 후에 왕릉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소신을 초나라에 보내주십시오. 노모의 장례를 치르고 항우의 목을 베어 돌아오겠습니다. 이때 숙손통이 다음 말을 전하려다가 그만 신중해지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릉은 효자이니 분명 모친의 시신을 곱게 거두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죽음을 무릅쓰고 초나라로 갈 것이 아닌가. 숙손통이 다음 말을 바꾸었습니다. 다행히도 항우가 왕릉의 모친을 곱게 안장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형양 성루에 2사람의 목이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을 붙였습니다. 숙손통과 왕릉이 초나라로 달아나려다 그 목이 잘리었다. 이는 사형수 둘을 목 베어 숙손통과 왕릉을 대신한 것입니다. 숙손통이 항우에게 왕릉을 모시고 초나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기에 이를 위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우는 이 소문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단순 무식했기에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항우는 이처럼 순종하는 자의 달콤한 말을 철석같이 믿는 어리석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승상범증이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량이나 한신이 꾸민 음흉한 계략입니다. 교활한 숙손통이 유방을 섬기고 있는데 어찌 왕릉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유방을 공격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항우가 그 말에 속은 걸 알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달려가 형양을 점령하고 말겠다. 서두르시면 아니 됩니다. 지금은 한신이 위나라에서 돌아와 유방을 보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시기를 엿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한편 유방의 진영은 한신에게 사로잡힌 위표가 형양에 이르렀습니다. 함고에서 나와 유방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이를 본 유방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내 너를 살려주어 근신하도록 했다. 그런데 나를 배반하고 항우에게 투항하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는 배신이자 퇴역죄이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자 위표를 따라온 팔순의 노모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내 아들의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죽으면 우리 위씨 가문은 대가 끊기고 맙니다. 부디 가련하게 여기셔서 살려주십시오. 조상의 제사를 잊게만 해주시면 평민으로 살더라도 원이 없겠습니다. 유방이 그 말을 듣자 주저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초나라 회왕이 죽자 초나라의 맥이 끊긴 것을 애석하게 여겼기에 위표를 죽일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너의 노모의 간청에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니 깊이 반성하라. 앞으로 형양성을 수비하며 그 빚을 갚아라. 위표가 감격하여 일어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위표는 관직이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강등되리라 여겼는데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방이 위표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았던 까닭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인연을 끊어야지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어지는 불행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위표는 정신을 차리고 유방에게 충성을 다할까요? 이후에 초나라 항우가 형양을 공격하자 유방은 주가를 대장으로 위표를 장수로 삼아 형양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항우의 공격에 유방은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계속 뒤로 밀리자 주가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는 우리 중에 누군가 항우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주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위표가 항우와 내통하고 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바로 병사들을 보내 위표를 사로잡았습니다. 주가는 그 자리에서 묻지도 않고 위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위나라 위씨의 혈통이 끊긴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대왕의 허락 없이 장군의 어떤 결정도 허락되니 주가의 행동은 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표가 전쟁 중에 죽었다는 소식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유방이 위표의 아내와 첩을 한나라 궁녀로 들였다. 사실 위표의 아내 박씨는 절세의 미인으로 소문이 났고 첩인 관씨 또한 위나라 최고의 미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유방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천하에 익히 알려진 바였습니다. 한나라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는 중에도 유방은 수레에 앉아 양쪽에 여자를 끼고 관전할 정도였습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패자의 권리와 소유물은 승자의 차지였기에 유방을 비난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부인 여항우는 유방이 척시 미인을 첩으로 삼아 전쟁 중에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을 꾹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박씨와 관씨 미인까지 두었다는 소식에 심기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방의 이런 여자 문제는
나중에 큰 불행을 낳기도 합니다. 한편 한나라 한신이 위나라와 조나라를 격파했다는 소식은 북쪽 연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연나라 왕 장도는 한신의 침략에 대비해 군대 훈련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신하들과 매일 한나라 공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라의 사신 수하가 연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연나라 왕 장도는 긴장했습니다. 급히 연나라의 책사 괴철을 불렀습니다. 한나라의 사신이 무슨 속셈을 가지고 찾아온 것인가? 괴철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항복을 강요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나라의 요구를 거절하면 멀리 대기하고 있는 한신의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나라 사신 수하가 유방의 서신을 전했습니다. 장도가 서신을 읽더니 미적거리며 꾸물거렸습니다. 이는 내용이 너무도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 유방은 연나라를 공격할 의도가 추호도 없다. 그러니 연나라는 한나라와 연합하여 포악한 항우를 치는 일에 협력하라. 이는 우리가 앞으로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계기이다. 천하에서 항우를 몰아내는 일은 이제 시대의 천명이 아닌가. 연나라 장도는 그 내용이 매우 괘씸했습니다. 일찍이 장도는 항우를 따라 공을 세운 초나라의 공신입니다. 항우가 그 공로를 인정해 연나라 왕에 봉했던 겁니다. 장도가 사신 수하에게 말했습니다. 초패왕 항우가 어떠니 시대의 천명이 어떠니 하는 것을 나는 잘 알지 못하오. 우리가 한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는데 어찌 한나라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오. 그러자 한나라 수하가 침착하게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항우가 팽성에서 유방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죽지 않고 천우 신조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명이라 합니다. 천하가 항우의 세력으로 가득 찼으나 한신이 유방에게 투항하여 삼진과 중원의 여러 나라를 유방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것은 신무와 예지로 이루어진 것이니 천명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유방에게는 문무겸전의 성덕이 있습니다. 반면에 항우는 포악무도하고 잔인하여 천하 백성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전국시대 6나라가 백성의 원망을 들어 망했고 진시 황제가 천하 백성의 원망을 들어 망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성패와 존망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서신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장도가 괴철과 무어라 속삭이더니 속셈을 감추고 꾀를 내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유방을 따르겠다고 단언할 수 없다. 내가 유방을 만난 후에 결정하겠다. 하고는 괴철을 한나라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괴철이 다녀온 후에 결정하겠다는 교묘한 시간 연장책이었습니다. 장도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괴철은 사신을 따라 한나라에 다녀와서 내게 보고하라. 괴철이 수하를 따라 한나라로 떠났습니다. 평양에 들어서니 한눈에 봐도 군대의 사기는 드높았고 병사들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괴철은 가장 먼저 한나라 한신을 만났습니다. 한신이 말했습니다. 연나라가 우리와 연합한다면 나는 결단코 연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대왕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가서 분명히 전해 주시오. 두 나라의 관계는 우호적인 교류이지 무력 전쟁이 결코 아니라고 말입니다. 한나라 대왕은 전쟁을 정말 싫어합니다. 단지 항우의 횡포와 잔인함이 극에 이르렀으니 이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괴철은 만찬회에서 조나라의 패장 이자거를 만났습니다. 둘은 천하 정세를 논했습니다. 이제 천하의 형국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철 사신께서는 항우와 유방 중에 누가 천하의 대권을 잡을 것 같습니까? 지금의 형세라면 유방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유방은 천하의 인재를 등용하여 한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우는 자신이 직접 초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부하들은 그저 항우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항우가 어찌 유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항우와 유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의 신하와 참모들의 능력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그러니 항우가 어찌 유방을 이기겠습니까? 한나라가 흥하는 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천명을 내다본다면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괴철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나라의 동정을 살피러 왔다가 오히려 선생을 만나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설득은 간결한 조리에 있는 것이지 장황한 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으면 설득은커녕 도리어 오해와 증오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말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깨달음이란 우두머리에 비교해서 누가 나은지 아는 겁니다. 하지만 대가리에 똥이 든 자들은 무엇을 말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평생 굴종과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괴철은 연나라로 돌아가서 보고들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연나라 장도가 말했습니다. 똑똑한 그대의 판단이 우리 연나라를 지키는 만전지책이다. 내 다른 무슨 대책을 논하겠는가? 장도는 바로 성문을 열고 한신이 이끄는 한나라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한신에게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유방을 주군으로 섬기겠다. 그러자 한신이 말했습니다. 장도는 참으로 현명한 왕이로다. 앞으로 연나라는 한나라와 공존공생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마침내 연나라가 유방의 휘하에 들었습니다. 장도의 책사 괴철은 이때를 기점으로 한신의 책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현명한 책사와 유능한 지휘관의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천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나라가 항우를 배신한 소식은 빠르게 초나라로 전해졌습니다. 항우가 이를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중원이 무너진 이후에 연나라마저 유방에게 떨어졌으니 큰일이 아닌가. 이대로 가만두고만 볼 수 없다. 내 배반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 장도의 목을 벤 후에 유방을 공격하겠다. 항우는 즉각 정군의 출전을 명했습니다. 항우가 조급해지자 승상 범증은 그런 항우를 만류했습니다. 장도는 우리가 언제라도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운이 작은 일로 인해 큰 일을 그르치면 아니 됩니다. 지금은 전력을 모아 유방을 공격할 때입니다. 아니다. 나는 장도를 죽여야만 분이 풀릴 것이다.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초나라 진영은 분주했습니다. 군사들은 기지개를 켜듯 출전을 반겼습니다. 이는 항우가 나서는 전쟁은 언제나 이겼기 때문에 군사들도 싸움을 즐긴 것입니다. 이런 초나라의 동향은 즉각 유방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유방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항우가 공격에 나선다는데 이를 어찌해야 하오? 그러자 신하 장량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는 선뜻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방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진평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신에게 오래전부터 준비한 한 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이는 항우와 범증을 떼어놓는 이간책입니다. 이번 기회에 늙은 여우 범증을 항우와 결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항우는 판단이 어두워져
스스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항우와 범종을 떼어놓겠다는 거예요? 항우가 신임하는 고갱지신은 범종을 우두머리로 종림의, 용조, 개포, 주운 등 몇 명에 불과합니다. 항우의 결정은 주로 이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범종을 항우의 신임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항우는 우직하고 직선적이라 한번 신의가 무너지면 다시는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승상 범중을 항우에게서 떼어내면 항우가 무슨 계책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초나라는 항우와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다음날 진평이 한나라 병사들에게 넉넉히 재물을 주어 장사꾼으로 변장시켰습니다. 이들이 은밀히 초나라 팽성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한나라 장사꾼들은 곳곳에서 인심을 쓰며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소문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초나라 장수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패왕, 저작거리의 소문이 심각합니다. 큰일입니다. 범중이 초나라 승상 자리는 공로에 비해 부족하다며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 유방에게 투항할 것이랍니다. 이는 모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범중이 날 배신하겠다고? 그럴 리가 없다. 이는 분명 한나라에서 꾸민 거짓 소문이다. 항우는 말은 그렇게 했으나 본래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범중에 대한 보고에 그다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장수가 돌아가자 항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짓 소문이 아닐 수 있다. 본래 못 믿을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더냐. 그러고 보니 요즘 범중의 행동이 수상쩍은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항우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항우는 의심을 떨치려고 계획한 군대 출정을 서둘렀습니다. 대규모 초나라 군대가 유방이 있는 형양성으로 맹렬히 진격했습니다. 항우는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성문을 부숴라. 성을 깨뜨려라. 초나라 군대는 무차별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끝장내고 말겠다는 항우의 결의였습니다. 화살이 빗발쳤고 형량의 성문 4곳이 곧 무너질 듯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 장량이 위기를 돌파할 계책을 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성이 함락될까 두렵습니다. 항우에게 사람을 보내 항복한다고 알리고 우리는 거짓 항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우가 공격을 멈출 것이 아닙니까? 그 틈에 대왕께서는 함양으로 달아나시면 됩니다. 한나라 수하가 사신으로 가서 백기를 흔들며 항복을 청했습니다. 대왕께서는 한나라 공격을 멈추십시오. 한나라 유방은 대왕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공격을 멈추신다면 유방은 다시 파촉으로 들어가 근신하겠다고 합니다. 하오니 공격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러자 승상 범중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수하의 항복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공격을 멈추기 위한 거짓 농간입니다. 유방은 지금껏 천하를 찬탈해놓고 뻔뻔스럽게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는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간교한 거짓말이니 공격을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유방을 죽여야 대왕께서 천하 권력을 쥐게 됩니다. 반드시 유방을 죽여야 합니다. 유방을 죽이면 한신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더라도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하오니 사신을 죽이고 공격을 계속하십시오. 이전 같았으면 항우는 범중에 애타는 간청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항우는 범중의 말에 냉정하고 싸늘했습니다. 범중은 잠시 물러가 있으라. 내가 판단하겠다. 한나라 사신 수하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우 대왕께서 공격을 멈추면 유방은 용단을 내려
대왕 앞으로 항복하러 나올 겁니다. 항우는 유방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 여겨 수하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알았다. 우리가 공격을 멈출 것이니 유방은 나와 항복하라. 이에 항우가 초나라 장군 우자기를 딸려보내 항복을 받아오라 했습니다. 너는 가서 유방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확인하고 오라. 우자기가 형양성에 입성하자 한나라 신하들이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진평이 물었습니다. 그래, 범증 승상께서는 무양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사신이 다녀갔는데 또 오시니 이번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우자기가 이 말을 듣고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진평이 틈을 안 주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범증 승상이 우자기 장군을 이리 보낸 것이 아닙니까? 우자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는지 자신의 온 이유를 분명히 알렸습니다. 나는 항우 대왕의 명을 받고 온 사신이다. 범증이 어찌 항우 대왕 몰래 사신을 보낸단 말인가? 우자기의 말을 듣자 장량과 진평은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만 사신의 예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자기가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진평이 장량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자기를 속이려는 대화였습니다. 범증이 보낸 사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우려. 항우의 사신이라니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하고는 객사에 소리쳤습니다. 항우의 사신이라니 객사에서 모시도록 하라. 우자기는 바로 객사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신하 누구도 접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멀거니 앉아있자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자기를 모신 신하는 급이 낮은 한나라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우자기는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우리는 항우가 보낸 사신을 범증이 보낸 사신으로 알았지 뭡니까? 그래, 범증 승상께서는 무고하십니까? 이전에 부탁한 일들은 어찌 잘 되고 있습니까? 이는 장량과 진평이 꾸며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자기는 범증이 보낸 사신이 한나라 신하와 나눈 대화라고 오해했습니다. 유방의 항복을 받으러 간 우자기는 새로운 정보를 알자 당장 이 일을 항우에게 알려야겠다며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런데 술상을 바꿔서 객사를 둘러보니 마침 문갑 위에 여러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통의 서신이 펼쳐져 있는데 바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방 대왕께 아뢰옵니다. 소심 범증은 종림회와 합심하여 초나라 진영에서 계획된 일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이 성사되면 약속한 대로 소신에게 왕위를 주셔야 합니다. 조만간 뵙기를 고대합니다. 우자기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천하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범증이 어찌 감히 배반을 한단 말인가? 과연 항우의 책사 범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유방과 항우의 이야기, 배신과 음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